2024년 기준 대한민국 65살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삽니다. 국가데이터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 비율은 22%에서 23%대까지 올라왔고 일부 보도에서는 약 229만 명으로 소개됩니다. 기준과 집계 방식에 따라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노인 4명 중 1명에 가까운 규모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수치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잠시 말을 멈추는 이유는 그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229만 명 중 상당수가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10년 뒤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숫자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집안이 조용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저녁에 다시 혼자 잠자리에 드는 하루. 이 그림이 낯선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229만 명의 일상이 정확히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 뒤에 훨씬 불편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중 18.7%는 가사 도움이 필요할 때도, 큰돈이 급히 필요할 때도, 그냥 말을 나누고 싶을 때도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관계 안전망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 구조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이 고립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가족인 경우는 26.6%에 불과했고 임대인, 경비원 등인 경우가 4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가족에 의한 발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건물 관리자나 복지 종사자에 의한 발견은 반대로 늘어나는 추세예요. 2024년 연령대별 고독사 사망자는 60대 전체 1271명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그중 60대 남성이 1089명이었습니다. 이게 뜻하는 건 하나입니다. 노년의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완성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2024년 사회조사 기준으로 60살 이상 가운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34.1%에 그쳤습니다. 기대 수명은 83살을 넘어섰는데 그 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이 자신의 몸 상태를 긍정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0살 이상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3.3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신체적 통증과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이 동시에 찾아올 때 사람이 어디까지 내몰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자녀가 있으니까,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요. 그런데 2000년에 독거노인 비율은 16.2%였습니다. 그게 25년 만에 22%를 넘어 23%대까지 올라섰어요. 지금 혼자 사는 노인 중 상당수도 30년 전에는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가 있었고 자신이 이 숫자 안에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립은 계획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 계획 없이 흘러갔을 때 도달하는 목적지이거든요. 은퇴 후에는 직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던 접촉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침 인사, 점심 대화, 퇴근길에 짧은 대화가 사라지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빠르게 좁아질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지 않으면 몇 년 후 연락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든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워낙 조금씩 아무 사건 없이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0대의 새로운 연결망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라는 시기가 왜 중요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직 건강하고 이동이 자유롭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마지막 구간이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시스템은 요양원이나 시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살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재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지금부터 스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찾아오는 위협이 낙상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야간에 화장실을 가다 발이 걸리거나 계단에서 중심을 잃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면 10분 안에 발견될 일이 혼자 사는 경우에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낙상 후 즉시 발견되지 못한 경우 회복 예후가 급격히 나빠진다는 건 의료 현장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한 구청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안심 서비스에서 냉장고 센서가 이틀 연속 반응하지 않자 담당자가 직접 방문했고 집안에서 넘어진 채 도움을 기다리던 어르신을 발견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요. 만약 센서가 없었다면 그 어르신은 발견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 감지 기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냉장고 개폐 여부, 조명 스위치 작동 여부, 현관문 열림 여부 같은 일상 행동 패턴을 감지하는 저렴한 IoT 기기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하루 일과 중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된 연락처에 알림이 가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냉장고를 한 번도 열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 가족 스마트폰에 알람이 뜨는 거예요. 국내 여러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 기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침묵을 신호로 만드는 루틴입니다. 메일 또는 격일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짧은 문자 하나, 이모티콘 하나라도 보내는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이 루틴의 핵심은 그 신호가 오지 않았을 때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매일 오던 문자가 이틀 연속 오지 않으면 확인 전화를 한다는 약속이 있으면 침묵 자체가 비상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주거 환경 점검입니다.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계단과 복도의 손잡이 유무, 야간에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조명 배치, 이 세 가지가 낙상 예방의 기본 인프라예요. 보건복지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라면 안전점검과 일부 설비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 시스템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의 49.4%만이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자녀 지원이나 공적 급여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이 수치가 가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자녀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순간,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 가족 갈등으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 재정 의존 구조 위에 올라서 있던 사람은 아무런 대비 없이 무너집니다. 가족에 의한 고독사 발견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족이라는 안전망 자체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한 경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에게 돈을 드리는 자녀보다 돈 걱정 없이 사는 부모를 보는 자녀가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요. 재정 독립은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고 내게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존엄을 줍니다. 재정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은 공적 소득의 극대화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건강하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전략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 받아볼 만합니다. 주택연금도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수단입니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워낙 강해서 실제 신청률은 낮은 편인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집 한 채를 가진 독거노인이 생활비 부족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상황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재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구조. 그게 결국 자녀에게도 더 큰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면서 사망할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제도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충격에 대한 준비도 빠질 수 없습니다. 노년의 지출 구조에서 가장 큰 변동 요인이 의료비인데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미리 파악해두고 실손보험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이용 가능한 공적 의료 지원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필요한 순간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쓸 수 있고 몰라서 못 쓰는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세 번째는 건강 시스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증상이 심해도 혼자 버티다가 상태가 나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루틴이 더 절실합니다. 건강 시스템의 첫 번째 기둥은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추적 관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검진은 받지만 결과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 같은 소견은 지금 당장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방치하면 3년에서 5년 후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로 바뀝니다. 검진 결과가 나오면 담당 의사와 6개월에 한 번이라도 경과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두 번째 기둥은 근력입니다. 60살 이후로 근육량은 매년 1%에서 2%씩 줄어드는데 이게 쌓이면 작은 충격에도 쓰러지는 상태가 됩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움직이고 못 움직이니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니 더 많이 아픈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는 노인 낙상과 직결되어 있고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 2번에서 3번 가벼운 근력 운동만으로도 이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어요. 지역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체력 강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비용도 거의 없고 동시에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생깁니다. 세 번째 기둥은 식사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대충 먹고 넘기는 날이 늘어나고 영양 불균형이 쌓이면 면역이 무너져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구조 자체가 식사의 질을 허물어뜨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거든요.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단순한 영양 문제를 넘어서 전체 건강 시스템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네 번째는 관계 시스템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앞서 초고령화를 경험했고 독거 노인 고립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건데 의료와 돌봄과 복지와 생활 지원을 하나의 지역 단위 안에서 통합 제공하는 구조예요. 병원에 가는 것, 재활을 받는 것, 장을 보는 것,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모두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2025년 현재 일본 전역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가 5,400개를 넘어섰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노인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계망 안에 유지시키는 것, 고립의 진행을 구조적으로 막는 것이 목표예요. 북유럽에서는 이걸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요양원에 보내거나 자녀 집으로 이동시키는 대신 살던 곳에서 살던 방식대로 최대한 오래 살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지원 서비스를 정비하는 접근법이에요. 자택을 요양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거죠. 이 철학이 한국에 그대로 이식되기는 어렵지만 그 핵심 원리는 지금 당장 개인 차원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정기적으로 얼굴을 마주치는 관계를 최소 2-3개 만들어두는 겁니다. 종교 공동체든 취미 모임이든 공동 텃밭이든 봉사단이든 형식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일주일 이상 보이지 않으면 누군가 알아차릴 수 있는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고독사 현장을 임대인 경비원 등이 43% 이상 발견한다는 사실이 말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먼저 알아차릴 이웃이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 자녀와의 관계를 의존 구조가 아니라 연락 구조로 재정립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되 주기적으로 연결되는 루틴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영상통화 약속을 잡는 것만으로도 내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받는 구조가 생깁니다. 셋째는 이용 가능한 공적 자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겁니다. 주민센터 독거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조건, 지역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일정,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은 알면 쓸 수 있지만 모르면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 건강하고 아직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라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두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서 시스템입니다. 가장 말하기 어렵지만 가장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노년의 고립이 위험한 건 단순히 외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고립 상태가 길어지면 위험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미래보다 현재의 고통에 집중하게 되고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밥을 먹고 약을 먹고 내일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게처럼 짓눌리는 날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80세 이상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비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이 바로 그 끝에 있습니다. 정서 시스템은 감정 치료가 아닙니다. 정서적 붕괴가 시작되기 전에 일상의 구조를 만드는 예방 체계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역할의식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내가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노년의 정서 안정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에요. 자원봉사가 그래서 효과적인 겁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역할이 생기는 거고, 역할이 있는 사람은 다음 날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거나,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거나, 어린이 교통 안전 도우미로 나서거나, 형태는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일기든 짧은 메모든 음성 메모든 형식은 상관없어요.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짧게 남기는 행위는 시간의 맥락을 부여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하루와 기록된 하루는 노년에 완전히 다른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10년 후 그 기록들이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세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는 행위가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악기, 언어 공부, 그림,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배운다는 것 자체가 아직 미래가 있다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행위이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을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만 65살 이상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생활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 기준 등 신청 자격 조건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살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급 판정을 통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제도인데 건강할 때 미리 파악해두면 필요한 순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은 운동, 취미, 교육, 사회적 교류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 높은 자원이에요. 안전 분야에서는 스마트 감지기기 설치 또는 지자체 지원 신청 여부, 가족이나 지인과의 정기 안부 확인, 루틴 존재 여부, 욕실과 계단의 안전 설비 점검 여부입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전략 확인 여부, 주택연금 검토 여부, 장기 요양보험 제도 사전 파악 여부입니다. 건강 분야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추적관리 여부, 주 2번 이상 근력운동 루틴 여부,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먹는 자리 존재 여부입니다. 관계 분야에서는 일주일 안에 얼굴을 마주치는 지역 내 관계 2~3개 여부, 자녀나 가족과의 정기 연락 구조 여부, 이용 가능한 지역 복지 서비스 파악 여부입니다. 정서 분야에서는 사회적 역할이나 자원봉사 활동 여부,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 여부, 현재 배우고 있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29만 명에 가까운 이 숫자는 오늘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 숫자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겁니다. 2000년에 16.2%였던 독거노인 비율이 2024년에는 22%를 넘어 23%대까지 올라섰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흐름을 보면 이 숫자는 당분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결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스템 없이 혼자 산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건강할 때, 선택할 수 있을 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10년 후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이야기한
숫자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60대라는 나이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야 안전장치를 찾고, 돈이 떨어지고 나서야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고립이 깊어진 다음에야 관계를 찾으려 해도 이미 연결고리가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아직 선택의 폭이 넓을 때, 여러 선택지가 있을 때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떠올랐다면 공유 한 번이 실제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5가지 시스템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